끝나지 않는 미 해군의 위기설은 과연 언제 사그라들 수 있을까요? 중국의 패권 도전 속에서 계속된 용접 불량은 항모를 멈추게 했고 FBI까지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랬듯 곧 답을 찾을 것인데요. 위기에 빠진 미 해군을 구원할 나라는 전 세계에 오로지 대한민국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의 요청대로 미국과의 연합전선을 구축한 한국 방산에 대한 정보를 하나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지난 7일 당선이 확정된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의 방산 능력과 세계적 수준의 선박 건조 기술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특히 미국 조선업이 한국의 도움과 협력을 필요로 한다라는 말로 한미 간의 방산 협력이 선박 건조 및 정비 분야로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했는데요. 이는 단순히 미국이 군함을 한국에서 수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 체제를 통해 미국 내 조선업계의 긍정적 변화를 끌어내고자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가 담겨 있는 발언입니다. 그만큼 미국의 사정이 다급하다는 증거인데요. 구 냉전 시절 벌이던 미국과 소련의 대립 구도가 이제는 미국과 중국의 싸움으로 변했고 이 과정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커졌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선 미사일이나 전투기, 전차나 자주포도 중요하지만 해군력 그 자체가 막강해야 합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당장 태평양만 따져봐도 전 세계 모든 대륙과 섬을 집어넣어도 남을 정도로 크기 때문인데요. 태평양의 넓이는 지구 전체 면적의 무려 32%에 육박합니다. 이 광활한 대양에서 물리적인 힘을 발휘하기 위해선 그만한 초대 규모의 해군 전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서방 사회가 미처 대처하기도 전에 중국이 군사력을 극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막강한 생산력을 앞세워 물량에서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호주를 앞지르더니 이제는 영원한 1등이었던 미국과의 간격까지 좁히고 있습니다. 미 의회 예산국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이라면 최저 6년은 필요했을 구축함 17척을 단 2년 만에 찍어내는 등 일부 분야에서 미국을 앞질렀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둘러싼 미중 대립의 무게추가 중국에 기울었다는 의미입니다. 때문에 이미 미국의 전문가와 언론 사이에선 대한민국 조선업계가 주목받는 화두로 떠오른 지 오래되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해군 선박 사업에 뛰어든 후발주자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1위의 자리를 선도하고 있는 것인데요. 쉽게 말해 경쟁을 붙이려 해도 가격과 품질, 납품기한 등 모든 면을 고려하면 대한민국을 따라갈 나라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 세계 조선업계에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새긴 세계 최초, 세계 최고 타이틀이 한둘이 아닙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세계 최초의 선박용 스마트 공정체계를 개발했으며 현대중공업 또한 업계 최초로 선박의 이중곡, 성형 작업에 로봇을 적용했습니다. 곡 성형 작업은 말 그대로 선박의 몸체를 이루는 강판을 정해진 곡률만큼 휘게 만들어주는 작업으로 선박 제작 과정에서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는 작업 가운데 하나인데요. 현대중공업은 이 곡 선형 작업을 기존 화염 가열을 통해 작업자가 수작업으로 진행했던 방식에서 고주파 유도 가열과 자동 가열선 생성 기능을 갖춘 6축 다관절 로봇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한 단계 진화시켰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갖춘 세계 최초이자 최고의 조선 기술력은 선박의 몸체, 즉 하드웨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소프트웨어에서도 세계 1위다운 기술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와 한화시스템이 공동으로 개발한 선박 추진체계 동적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입니다. 동적 시뮬레이션은 간단하게 말해 실제 선박의 추진 장비를 컴퓨터로 매우 상세하게 재현해주는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은 바로 이 분야에서의 국산화에 성공한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추진체계 통합 과정에서 해외 업체의 기술을 사용해야 했고 그때마다 국내 선박 설계 자료를 어쩔 수 없이 공유해야만 했으나 이제는 대한민국이 개발한 동적 시뮬레이션 덕분에 모든 데이터를 온전히 대한민국이 관리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설계 자료와 기술 유출 우려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보자면 대한민국은 세계 조선업 1위에 걸맞은 기술력과 생산 능력, 가격 경쟁력을 모두 보유한 국가로서 미국이 바라 마지 않는 모든 능력을 전부 갖추고 있는데요. 미국의 우방국 중에서 정치적 불안 요소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면서 이 정도로 높은 조선 기술력을 보유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합니다. 과거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압도적인 군수물자 생산 능력을
기록한 적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해당 기간 배수량 10,000톤 규모의 수송함을 자그마치 2,700척이나 건조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소련 몰락 이후 유일무이한 군사대국이 된 것이 도구로 작용했을까요? 경쟁자가 사라진 미국은 꾸준히 국방 예산을 줄였고 결과적으로 이로 인해 미국 함정 생산업체들은 단기간에 생산력을 끌어올리는데 필요한 잉여 생산 능력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휴전국가라는 특성상 늘 잉여 생산 능력 확보를 중요시했고 제조업, 특히 조선업은 미국을 훌쩍 앞질러 세계 시장 점유율 2위를 달성했습니다. 수치로 치면 무려 38%인데요. 그러나 대한민국의 주력 제품이 보부가 선박임을 생각하면 실제 기술 역량은 대한민국이 독보적 1위입니다. 즉, 양보다 질이라는 것입니다. 무작정 배수량만 키우는 게 능사가 아니게 된 현대해전에서 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례로 미국은 이미 대한민국의 사례를 참고해 생산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대한민국 조선업체들이 민간 분야에서 얻은 노하우를 함정 설계와 제작에 적용하여 월등한 성능의 전투함정을 빠르게 건조할 수 있었다는 건데요. 그게 대한민국의 구축함이 미국의 동급 체계보다 배수량이 더 높으면서도 도입 비용은 저렴한 비결이라는 겁니다. 미국 역시 대한민국의 함정 건조 능력을 인정한 셈입니다. 조선업과 방위산업은 대한민국이 지난 수십 년간 공들여 키워온 대표적인 산업입니다. 지금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린 미국과 태평양에서의 지배력을 위협받는 호주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는 이유인데요. 그 증거가 바로 트럼프 당선인의 통화인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세계적인 군함과 선박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으며 선박 수출만 아니라 보수, 수리, 정비 분야에서도 한국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단순히 방위산업 협력을 넘어 조선업 전반에서 서로가 보완할 수 있는 협력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데요. 그러나 중국의 해상전력 강화는 미국보다는 당장 대한민국에 더 큰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가령 중국은 만재 4,300톤 규모의 장카이급 호위함만 이미 25척을 준비해뒀으며 서해를 통해 침투할 수 있는 후베이급 고속정은 100여 척에 달합니다. 이는 양적으로 봤을 때 우리 전력의 3배에 달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아쉽지만 이 격차는 앞으로도 메우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나라가 중국만큼의 국방비를 사용할 수도 없거니와 함정의 건조에는 물리적으로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미국과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은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전차, 자주포, 함정, 전투기 등 다양한 군사 장비와 관련된 기술력은 물론 해외로의 수출도 꾸준히 증가하며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한미 간 방산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시작점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특히 방산뿐 아니라 조선업까지 포함한 한미 협력의 영역 확장은 한국 방산업계에 또 다른 성장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두 정상은 한미일 3국 협력의 강화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윤 대통령은 트럼프가 재임 중 한미일 협력의 기반을 다지며 3국이 캠프 데이비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은 한미일 3국 협력이 더욱 공고해지고 한국의 방산 산업이 미국과 일본과의 협력 체제를 통해 더욱 발전할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현재 한미일 3국 협력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가 힘을 합쳐 글로벌 리더십을 구축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이번 통화가 가져온 긍정적 신호는 한국의 방산 기술력에 더욱 강한 신뢰와 지지를 보내는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번 트럼프 당선인의 통화는 한국의 방산 능력과 조선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군함 및 선박 건조 기술을 높이 평가하며 미국 조선업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의 방산 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한국 방산 산업의 미래가 더욱 밝아 보입니다. 한국은 앞으로도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방산과 조선업 전반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한미 동맹이 더욱 공고해지는 중요한 기회를 맞이할 것입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과 양국 간의 협력 강화는 한국 방산 산업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나아가 대한민국의 경제와 안보가 더욱 탄탄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번 통화로 한미 양국은
다시 한번 글로벌 리더십을 구축하고자 하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며 앞으로 더욱 긴밀한 협력 체제를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민간만 아니라 군사 분야 조선업 최강자로 떠오른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승승장구하길 응원하겠습니다. 중국 해군은 2020년대 들어 공격적인 군함 건조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며 함정수와 신속한 현대화에서 미국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자체 기술로 항공모함, 구축함, 잠수함을 대량 건조하고 있으며 태평양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건조된 중국 해군의 3번 항공모함 푸제노는 첨단 전자식 캐터펄트를 탑재하며 미국의 항모 기술에 근접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미 해군의 위기는 단순히 중국의 성장 때문이 아니라 미국 내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미 해군은 현재 고질적인 예산 부족, 조선업체의 생산성 저하, 그리고 군함 건조 프로젝트의 지연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무엇보다 군함 생산 능력 저하는 미국 최대의 해상방산업체 헌팅턴 잉걸스 인더스트리의 효율성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는데요. 그동안 HII의 군함 건조 기간이 지나치게 길었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미국의 최신 포드급 항공모함인 제럴드 R 포드는 설계부터 완성까지 10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초기 배치 이후에도 많은 결함이 발견되었습니다. 중국이 항공모함 한 척을 건조하는데 5, 6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과 중국의 해상전력 격차는 앞으로 더욱 빠르게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한 미국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미국은 해군 전력 강화를 위해 전방위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2024년부터 최소 10척 이상의 항공모함, 구축함, 잠수함을 추가 발주하며 해군 전력을 증강할 계획입니다. 특히 최신 기술을 적용한 콜롬비아급 핵잠수함과 최신 스텔스 구축함 건조를 통해 전력 격차를 줄이고자 합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방치된 미국 내 산업 설비를 단시간에 복구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부족한 조선 능력을 보완하려 하고 있는데요. 특히 한국 조선 업체와의 협업 가능성이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당선이 확정된 트럼프는 대한민국 대통령과 첫 번째 전화 통화에서 한국의 방산 능력과 세계적 수준의 선박 건조 기술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특히 미국 조선업이 한국의 도움과 협력을 필요로 한다라는 말로 한미 간의 방산 협력이 선박 건조 및 정비 분야로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했는데요. 이는 단순히 미국이 군함을 한국에서 수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 체제를 통해 미국 내 조선업계의 긍정적 변화를 끌어내고자 하는 트럼프 당선인의 의도가 담겨 있는 발언입니다. 그만큼 미국의 사정이 다급하다는 증거인데요. 구냉전 시절 벌이던 미국과 소련의 대립 구도가 이제는 미국과 중국의 싸움으로 변했고 이 과정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커졌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선 미사일이나 전투기, 전차나 자주포도 중요하지만 해군력 그 자체가 막강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러한 사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습니다. 미 국방부가 2022년 발표한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 따르면 이미 중국 해군의 함정 보유량은 미국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의 생산 기조를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2025년이 되면 중국이 보유한 함정은 무려 400척에 이를 것이고 이는 280여 척에 불과한 미국을 크게 앞지르는 수치입니다. 중국은 막강한 생산력을 앞세워 물량에서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호주를 앞지르더니 이제는 영원한 1등이었던 미국과의 강역까지 좁히고 있습니다. 미 의회 예산국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이 최소 6년이 걸리는 구축함 17척을 중국은 단 2년 만에 찍어내는 등 생산 분야에서 미국을 앞질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미국이 찾은 유일한 대안이 바로 대한민국이고 한국의 빅3 HD 한국조선해양, 한화오션, 삼성중공업의 역할이 중요해졌습니다. 이미 미국의 싱크탱크 사이에선 대한민국 조선업계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뒤늦게 해군 선박 사업에 뛰어든 후발주자 대한민국은 이제 기술 1위를 선도하고 있으며 가격과 품질, 납품기한 등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2023년 기준 중국과 함께 세계 민간 선박 분야 시장을 양분하고 있으며 특히 초대형 LNG 운반선과 원유 운반선,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 가치 선박의 점유율은 70%로 중국을 큰 점수차로 따돌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기술력 1위라는 한국 조선업의 위엄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일례로 한화오션은 세계 최초로 선박용 스마트 공정 체계를 개발해 전 세계 조선업계를 긴장시켰습니다. 일명 탄소관관 용접 협동 로봇이라고 불리는 해당 체계는 이름처럼 선박 배관의 조정관을 용접하는 로봇으로 이전까지는 조정관 용접을 위해 작업자가 30kg이 넘는 토치 작업대를 일일이 수동으로 옮겨 다닌 것에 반해 자동화된 탄소관관 용접 로봇은 전체 작업 시간을 최대 60%나 단축했습니다. 현대중공업 또한 업계 최초로 선박의 이중곡 성형 작업에 로봇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이 덕에 곡 성형 생산성을 기존보다 3배 이상 높였을 뿐만 아니라 매우 정밀한 작업 방식과 표준화를 통해 품질까지 향상시켰습니다. 한마디로 생산 속도와 안전까지 동시에 챙긴 건데요. 심지어 이로 인해 연간 100억 원을 절감하면서 가격 경쟁력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갖춘 조선 기술력의 경쟁력은 하드웨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소프트웨어에서도 세계 1위다운 기술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와 한화시스템이 공동으로 개발한 선박 추진체계 동적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입니다. 동적 시뮬레이션은 간단하게 말해 실제 선박의 추진 장비를 컴퓨터로 매우 상세하게 재현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여기에 미래 핵심 기술로 손꼽히는 초전도체를 이용한 선박 엔진 연구 개발 분야에서 대한민국은 세계 초일류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초전도체는 특정 온도 이하에서 모든 전기에 대한 저항이 연기되는 물질을 말하는데요. 저항이 없어서 한번 발생한 전류 에너지가 아무런 손실 없이 무한히 흐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덕분에 초전도체를 이용한 PM 모터는 더욱 간단하고 효율적이며 함정을 포함한 대부분의 해양 선박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례로 미 해군의 스텔스 구축함인 주멀트급과 우리 해군의 FFG-2 대구급 호위함도 PM 모터를 사용한 하이브리드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덕에 대구급 호위함은 실제 운행 중에도 엔진 소리 없이 파도 소리만 들릴 정도로 굉장히 정숙한 항해가 가능한데요. 이런 하이브리드 엔진 특유의 탁월한 소음성은 특히 잠수함 분야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한민국의 함정 엔진 기술력은 한 단계 더 진화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KDDX 구축함에 장착될 통합전기 추진체계 IPS입니다. IPS는 함정 운용과 추진에 요구되는 전력을 통합해 여러 대의 발전기에서 분담 공급하는 방식인데요. 이 방식의 적용으로 우리 군함은 연비 개선은 물론 향후 추가로 탑재될 무기체계의 전력 요구량도 원활한 공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보자면 대한민국은 세계 조선업 1위에 걸맞은 기술력과 생산 능력, 가격 경쟁력을 모두 보유한 국가로서 미국이 바람하지 않는 모든 능력을 전부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은 전통적인 함정 건조를 넘어 중국과의 비대칭 전략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무인 함정, 드론, 레이저 무기 등 차세대 기술 개발에도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분야에서도 한국이 가진 기술력과 생산 설비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해군 전력 강화를 위해 한국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단순히 기술적 이점만이 아니라 정치적, 외교적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양국의 군사적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 구도 속에서 한국의 전략적 입지를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는데요. 특히 미국의 군함 건조 프로젝트에 한국이 본격적으로 참여할 경우 한국조선업은 세계적인 방산조선 강국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찾아온다고 했는데 이제 한국의 방위산업의 도약과 한미동맹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최근 미국의 대형 군함 제작 프로젝트에서 현대중공업과 한화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관심을 넘어 미국의 군함 건조에 있어 한국조선업의 경쟁력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전술의 뜻 한국의 정비 및 수리 능력은 이미 미국에서도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설계와 건조 능력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현재 인도조선업은 현재 세계에서 22위로 자체 수요를 대기행 규모나 기술적으로 벅찬 상황입니다. 더구나 중국이 바로 옆에서 해상전력을 강화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는 인도 정부는 자국의 조선 능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한국 기업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도입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도 정부는 이미 여러 차례 현대중공업과 한화를 포함한 한국의 조선사들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군함 건조를 넘어 인도의 조선업 자체를 혁신할 중요한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인도 정부는 인도의 조선 산업을 2030년까지 세계 10위, 2047년까지 세계 5위에 진입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인도의 조선업도 잘 나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 이후 여러 차례 발생한 조선업과 해상물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탓에 현재 어려움에 처한 것인데요. 현재 인도에 남은 조선소는 대략 28가의 수준으로 한국 기업의 투자와 참여를 통해 이들을 되살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인도 정부는 한국 조선소가 들어올 부지를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해안을 접한 인도의 각주에 의견을 타진 중입니다. 현재는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에 문의한 상태지만 여의찬을 경우 일본의 미쓰비시조선에도 비슷한 조건을 내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도의 사정이 매우 급하다는 얘긴데요. 반대로 이러한 상황은 한국 조선업이 세계적으로도 엄청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사정이 급하기로는 미국이 우선입니다. 최근 10여 년간 미국의 조선업 역량은 크게 쇠퇴했으며 오죽하면 군함 건조와 창정비조차 국내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해군 전력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위기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군함수가 미국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미국은 자국 방어력 강화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지만 정작 자국 내에서 군함을 새로 건조하기조차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창정비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는데 신규 군함 건조는 언감생심인데요. 여기에 한국이 미국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더구나 최근엔 미국 해군이 한국에서 창정비를 받으면서 한국 조선업의 기술력에 감탄하면서 새로운 신뢰의 시대를 연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9월 2일 미국의 루이스 앤 클라크급 탄약 화물선 윌리 쉬라오가 한화오션의 거제조선소에 입항했습니다. 배수량은 41,000톤, 전체 길이 210m에 폭 32m의 윌리 쉬라오는 입항하자마자 바로 정비독으로 이동하였는데요. 한화는 앞으로 약 3개월에 걸쳐 점검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 사건은 한화오션이 미 해군 함정에 대한 유지관리, 수리 및 점검 작업을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한 지 5일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기간이지만 결과도 대만족이어서 이로 인해 미국 내에서는 한국의 창정비뿐만 아니라 신규 대형 군함 건조까지 맡기자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미국의 강성 조선소노조 협회입니다. 이들의 한국 회사에 대한 수주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며 한국 조선업계가 미국 군함을 직접 건조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에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화와 현대가 그랬듯이 한국 조선사가 미국 조선소를 인수한 후 미국 내에서 군함을 건조하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한화오션은 지난 7월 미국 내 최대 규모의 상업용 도크를 보유한 미국의 필리 조선소를 인수했습니다. 현대중공업 역시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조선소를 인수하기 위해 현지 협의 중입니다. 실제로 국내 기업이 미국 군함 건조를 맡을 경우 이런 식의 인수합병은 더욱 빨리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한국이 국내에서 군함의 블록을 제작하고 이를 미국으로 운송하여 현지에서 조립하는 방식인데요. 문제는 국내 조선사 어디에서도 빈 도크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 조선업계의 모든 도크는 선발주된 물량이 가득 차 있으며 미국을 위해 별도의 도크를 마련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 때문에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전자라 할 수 있는데요. 미국 역시 자국 내 건조 원칙에 더 무게를 둔 느낌입니다. 최근 미국의 국가안보자문위원 제이크 설리반은 자국 내에서 선박을 직접 설계하고 제조해야 한다고 강조한 적이 있으며 때문에 미국이 조선업에 본격적으로 재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물론 이런 시도가 현실화할 경우 한국 조선업계에는 피곤한 경쟁이 될 수 있지만 미국 조선업의 부활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만큼 미국의 조선업계가 병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또 한 가지 문제점은 국내 조선사가 미국 군함을 건조한다고 해도 이것이 실제 수익성으로 이어질지 장담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다양한 보호무역 장벽을 세우고 있는데 여기에 미국 내 높은 인건비와 운영비가 한국 조선업체들의 수익성에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미국 조선업체들과 가격 및 서비스 측면에서의 경쟁이 불가피하며 기술 유출에 대한 위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두 방법 모두 한국의 기술력과 미국의 생산 인프라를 결합한 방식이라 할 수 있는데요. 한국조선업이 미국 군함건조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상선건조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제는 군함건조 시장에서도 글로벌 리더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인도가 동시에 한국조선업에 주목하는 상황은 한국이 조선업에서 군사강국으로 도약할 기회 제공이며 세계 시장에서의 입지를 증명하는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미국과 대형 군함 프로젝트를 협의 중인 현대중공업의 경우 1975년부터 운영해온 특수선사업부의 역량이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한국 해군의 주력함인 울산급 호위함으로 한미일과 호주 해군이 참여한 환태평양 합동해상훈련에서 수차례 탑건으로 선정될 정도로 우수한 성능을 과시한 바 있는데요. 이외에도 순수자체 기술로 설계, 건조한 군사목적 함선의 종류만 해도 구축함, 호위함, 초계함, 군수지원함, 원해경비함 등 약 수십 종, 60여 척을 넘습니다. 여기에 최근엔 한국 최초의 5,000톤급 스텔스 구축함을 설계하여 건조하고 있으며 전 세계를 통틀어 미국 등 4대 군사강국만이 보유 중인 9,000톤급 최첨단 이지스 구축함을 설계 중일 뿐 아니라 한국 해군의 차세대 잠수함 사업의 주계약자로서 AIP 공기부료 추진 장치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는 등 명실공히 우리나라 군함 제작 산업을 선도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인정받은 기술력으로 뉴질랜드와 방글라데시, 베네수엘라 등의 해군 함정을 수출한 바인데요. 이렇듯 함정의 설계, 건조 기술은 일반 상업용 선박의 그것과는 달리 전자, 통신, 기계 등 수많은 분야의 종합적 기술을 요구합니다. 또한 군함 건조를 위해선 최신의 함정 설계 기술은 물론 연구기관 및 관련 업계의 협력이 필요한데요. 여기에 대한민국은 이미 충분한 기술력을 보유했음에도 필요에 따라 과거의 기술 선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과 유럽으로부터 요소 기술을 도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개발 활동으로 터득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초기 검토 단계에서부터 통합 군수 지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서 고객사의 요구에 부응하는 함정을 건조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반복해서 지적했듯 남의 나라 걱정해줄 만큼 대한민국 조선업이 한가하진 않으며 수익성이 생각만큼 높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대한민국이 미국과 인도의 손을 빌려 해상 물류를 주도하고 중국의 시장 진입과 영향력 확대를 억제할 수 있다면 세계 조선 업계를 점령할 절호의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그 때문에 대한민국은 미국과 인도의 제안을 현명하게 활용해 자국의 조선업을 더욱 성장시키고 동시에 군사적 위상을 세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전략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 한국 조선업은 군사력과 경제력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1990년대) 이후 미군은 소규모 비정규전과 저강도 분쟁을 겪으면서 기존 고가의 대형 대한미사일로는 효율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2000년 해상위에서 발생한 USS 콜테러 사건 이후 소형 고속전과 드론을 활용한 비대칭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저비용 고효율 유도무기를 필요로 하게 되었는데요. 비궁은 이러한 미국의 필요 조건에 완벽히 부합하는 무기체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난 7월부터 미국의 다수 언론은 비궁의 FCT 평가 소식을 비중 있게 전하면서 한국의 2.75인치 적외선 유도대함 미사일 체계인 비궁이 곧 미 해군에 도입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냉전 종식 후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매년 1,000조 원을 넘는 국방비를 사용하는 세계 유일의 최강국 미국이 대한민국의 비궁을 도입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론은 간단합니다. 미국이 갖지 못한 기술, 한국만의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LIGNX1의 협업으로 개발한 비궁은 2.75인치 70mm의 작은 구경의 길이는 약 1.9m, 무게는 15kg에 불과한 소형 대한미사일, 즉 유도 로켓입니다. 비교적 소구경임에도 불구하고 사거리만 해서 8km에 육박하며 동체 고정형 비냉각식 적외선 영상 탐색기를 탑재하고 있어 주야간 언제든 작전 수행이 가능한데요. 즉 언제 어디서나 다수의 표적을 대상으로 연속 발사는 물론 동시 교전까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미궁은 넓은 범용성과 우수한 유도 성능으로 지상, 해상, 공중 가리지 않고 전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미궁은 북한의 소형 함정뿐만 아니라 드론 군집 공격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무기임이 여러 차례 테스트에서도 증명된 바 있습니다. 비궁은 이미 벌써 4차례나 미국의 FCT 프로그램에서 우수한 성능을 입증해냈으며 올해 치러진 시험 발사를 통해 최종 성능 검증을 마무리했고 곧 트럼프 2기 집권과 동시에 도입 계약 협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실 과거의 미 해군의 함정 간 전투 교리는 비교적 단순했습니다. 미군이 규정한 해전은 대부분 대형 함정 간의 물리적 충돌이었기에 고화력 대함 미사일을 주로 운용해 왔는데요. 그들의 주력이라 할 수 있는 하푼 대함 미사일만 봐도 탄두 중량 221kg의 길이는 3.8m가 넘는 대형이며 SM-2 같은 이지스 시스템 기반 미사일 역시 한 발당 18억 원이 넘는 고가의 대형 미사일입니다. 그러나 상대해야 할 적군의 함정이 수백 톤급의 고속정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지난 2000년 10월 12일 현지 시각 오전 11시 18분경 예멘의 수도 아데낭에 정박하고 있던 미합 중국 해군의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DDG-67 USS 코람이 알카에다의 자폭용 보트를 이용한 기습적인 폭탄 테러를 당했는데요. 만재 배수량 8,500톤 규모의 미 해군 구축함이 소형 모터보트 한 척의 공격에 무려 17명의 사망자를 낸 것입니다. 1987년 이라크 공군의 5인 사격으로 얼리버 해저드 페리급 호위함이 공격받은 이후 무려 13년 만에 일어난 USS 콜 테러 사건으로 미국은 적잖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국의 대형 함정들이 자살 돌격을 감행하는 소형 보트들의 물량 공세를 방어할 수단이 없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물론 함정의 전통적인 무장인 함포가 있긴 했지만 함포는 연사율과 명중률이 낮아 효과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하푼이나 SM-2를 동원하자니 수백 대의 소형 보트가 고폭탄을 가득 싣고 일격에 달려들 경우 막아내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인데요. 이때 미 해군의 눈에 들어온 게 미 육군에서 개발 중이던 AGR-20 APKWS였습니다. AGR-20은 사실 거창한 개발 프로젝트는 아니었고 그저 70mm 구경의 히드라 무유도 로켓을 레이저 유도 장치를 부착해 유도 로켓으로 바꾸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모태인 히드라 로켓이 워낙 휴대성이 좋고 사거리도 10km 남짓인데다 무엇보다 저렴하여 대량으로 운용하기 최적이었습니다. 애초에 히드라 로켓 자체가 AGM-114 헬파이어가 MBT, 자주대공포 등 고가치 목표물을 무력화하면 소프트탑 차량에 쏟아부어 지역을 소탕하는 용도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에 미 해군은 육군에서 개발 프로그램을 이전받아 개발을 주도할 만큼 AGR-20에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AGR-20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애초에 미 육군이 헬리콥터 무장 용도로 개발한 체계다 보니 날씨의 영향을 매우 많이 받았던 것입니다. 이는 AGR-22 레이저 유도 방식을 사용한 탓입니다. 레이저 유도 방식은 이름 그대로 레이저를 조사한 수신기를 통해 이를 추적하는 방식으로 정밀도가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기상 조건에 영향을 많이 받고 일반적으로 목표물에 레이저를 지속 조준해야 하는데요. 당연히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날씨가 바뀌는 해상에서 사용하기에는 제약이 많습니다. 특히 바다 특유의 짙은 해무에는 쥐약입니다. 이는 매우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아무리 고속정 돌격이 자살 공격이나 다름없다 해도 최소한 기습의 형태를 띠기라도 할 텐데 해무의 무용지물인 로켓은 반쪽짜리입니다. 게다가 AGR-20은 발사 후 망각이 불가능했습니다. 즉, 한 번에 다수의 적을 상대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를 극복하려면 레이저 유도 방식이 아닌 저고해선 유도 방식으로 유도 시스템을 바꿔야 하지만 70mm 소구경이 이런 고성능 기술을 탑재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데다 가격까지 안정화하려면 또다시 적잖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절대 쉽지 않은 일인데요. 게다가 미국의 동맹 중에는 이 어려운 걸 진작 개발에 성공하다 못해 이미 실전 배치까지 끝낸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 비궁을 개발한 이유는 미국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다만 미국이 잠재적 위협이었다면 대한민국은 실제적 위협이었을 뿐입니다. 다름 아닌 북한 때문입니다. 북한은 배수량 40톤 내외에 PT 어뢰정부터 2023년 공개된 신형 미사일 고속정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것만 최소 660척 이상의 소형 함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길이 21m로 최대 속력 시속 74에서 96km인 35톤급
공방2와 길이 18m로 최대 속력 시속 96km인 20톤급 공방3와 같은 공기부양정 130척을 운용하고 있으며 길이 34m의 170톤급 공기부양 전투함도 보유하고 있는데요. 여기엔 앞뒤로 57mm 기관포 한문, 30mm 기관포 한문이 각각 장착돼 있습니다. 따라서 비국 역시 북한의 물량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군의 피땀 어린 노력의 결실이었는데요. 현재 비국은 노후 해안포를 대체하고 있으며 총 120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 해군, 육군으로 단계별 전력화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22년 사우디아라비아가 도입한 FPV-2000의 함대함 무장으로 비궁을 탑재하기도 했는데요. 이외에도 공대함, 공대지 버전까지 개발하는 등 말 그대로 육해공 모든 영역에 걸친 기본 무장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궁은 드론이 등장한 현대전에서 유독 빛을 발하고 있는데요. 향후 드론 요격 체계로의 확장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드론과 같은 벌떼 공격이 기존의 방어 체계로는 대응하기 어렵고 무엇보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비궁 외 뚜렷한 해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단순히 미국의 방산 시장 진출을 넘어 세계 방산 산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유도무기의 선두에 선 비궁의 미국 수출은 대한민국 방산업계의 길이 남을 역사적 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8월 24일 대함 기만체계 영상입니다. 과거 해군 함정은 두꺼운 장갑으로 적의 함포 사격을 방어했고 현대의 함정도 일부 방어 장갑을 통해 공격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대함미사일 등에 피격됐을 경우 장갑만으로 함정을 방어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현대 함정의 방어 체계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함정을 보호하고 승조원들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설계된 다양한 기술과 전술을 활용합니다. 우선 전자대응책은 적의 유도미사일과 레이더 시스템을 방해하기 위해 사용되는 전자신호방해 장치입니다. 적의 레이더가 함정을 탐지하거나 미사일이 함정을 정확하게 타격하지 못하도록 ECM은 혼란스러운 신호를 발신하여 적의 시스템이 오작동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받도록 만들어서 적의 함정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어렵게 합니다. 능동식 기만기도 함정 방어 수단 중 하나입니다. 능동식 기만기는 스스로 전파를 발신하거나 적 레이더를 혼란시키기 위한 수단인데요. 적의 레이더에 의해 실제 함선처럼 보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함정은 대함미사일뿐만 아니라 어뢰도 방어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어뢰기만기입니다. 어뢰기만기는 적의 어뢰가 아군 함정을 탐지하지 못하도록 속이는 장치로서 아군 함정과 유사한 음파를 발신하거나 자항식 기만기처럼 스스로 움직여 적의 어뢰를 다른 방향으로 유도합니다. 그리고 함정도 전투기와 마찬가지로 체프와 플레어를 사용합니다. 체프는 작은 금속 조각들이 공중에 흩뿌려져 적의 레이더 신호를 왜곡시키는 방어 장치입니다. 이 금속 조각들은 레이더상에서 함정처럼 보이도록 하여 적을 속이거나 혼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플레어는 적외선 유도 미사일을 교란하기 위해 사용되는 장치로 함선보다 더 강한 열 신호를 방출하여 미사일이 함선 대신 플레어를 목표로 삼도록 유도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대한민국 해군 함정들도 기만 체계를 탑재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SLQ-216K 어뢰음향 대항 체계는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했는데요. 적의 어뢰를 조기에 탐지하고 고출력의 음향 방해 신호를 수중에 방사하여 어뢰를 교란시킵니다. 예인소나 소나 연동 콘솔, 발사 통제기, 기만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저소음의 어뢰를 탐지하고 경보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항식 기만기는 정밀 음향 어뢰를 기만하여 함정의 생존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또한 적의 탐지 장비나 어뢰를 속일 수 있는 능동적인 기만 장비로 함정의 추진기 소음보다 더 큰 광대역 교란 신호를 생성하거나 함선과 유사한 반사 신호를 만들어 적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전자전 체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한국 해군은 다양한 전자전 체계를 통해 적의 미사일이나 레이더 신호를 방해합니다. 특히 SLQ-200VK 소나타 통합형 전자전 체계는 적의 미사일이나 레이더 신호를 수신 및 분석하여 방해 신호를 발신함으로써 함선을 보호합니다. 여기에 마크 36 SRBOC와 K닥의 마크2 같은 대유도탄 기만 체계는 적의 항공기나 수상함에서 발사된 대함 미사일 공격에 대응합니다. 이들 시스템은 자동으로 체프와 플레어를 발사하여 적 미사일을 혼란시키고 함정의 생존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해군은
MASS 대유도탄 기만체계도 운용하고 있는데요. MASS는 독일에서 개발된 기만체계로 적외선, 전자광학, 레이저, 레이더를 동시에 차단할 수 있는 다영역 연막탄을 발사하여 함선과 유사한 기만체 영상을 형성하며 복잡한 위협 환경에서 함선을 보호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해군이 운용하던 기존의 기만체계는 현재 중국, 러시아, 북한의 신형 대함유도탄에 대한 대응 능력에서 심각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효과적인 방어 수단이었으나 최근에 발전된 유도탄 기술과 비교하면 성능이 뒤처지고 있는 것인데요. 최신 대함미사일 시스템은 기만 체계를 우회하거나 무력화할 수 있는 고도의 기술을 적용하고 있어 주로 체프와 플레어 같은 전통적인 방법에 의존하는 한국 해군 함정의 방어에 있어 큰 취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당장 북한과 해상에서 전투가 벌어진다면 한국 해군의 함정은 북한의 대함유도탄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만 체계의 성능 개선이 필요하지만 현재 해군은 이러한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인식 없이 일부 함정의 성능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KDDX 사업의 기만 체계 ROC도 신형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는 데 있어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세대 및 4세대 신형 대함유도탄은 기존의 체프 방식 RF 기만탄을 무력화할 수 있는 전자대양 대책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들 ECCM 기능은 탐색기가 체프와 실제 함정을 효과적으로 구분하여 기만 장치의 방어 효과를 크게 저하시키는데 중점을 둡니다. ECCM의 핵심 특징은 체프 인식 기능과 밀리미터파 레이더 탐색 기능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ECCM 기술은 RCS 편파에 의한 구별 방식, 편파에 의한 구별 방식, 프로파일에 의한 구별 방식, 스펙트럼에 의한 구별 방식 등 여러 가지 원리로 기존의 기만탄을 무력화합니다. 또한 ECCM 기술은 체프와 같은 전통적인 기만 수단의 효과를 감소시키며 현대 신형 대함유도탄이 더 높은 정확도로 함정을 타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신형 대함유도탄은 기존의 IR 플레어를 이용한 기만을 무력화할 수 있는 IRCCM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IRCCM 기능은 유도탄의 탐색기가 실제 함정과 플레어와 같은 기만체를 구분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적인 기술로 적외선 에너지에 의한 구별 방식, 적외선 영상에 의한 구별 방식, 정적 파동에 의한 구별 방식, 동적 파동에 의한 구별 방식 등의 기술적 원리에 따라 기만체를 무력화합니다. IRCCM 기능의 적용으로 인해 신형 대함유도탄은 함정과 기만체 간의 고유한 특성을 점점 더 정밀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기존의 IR 플레어, 기만체는 점차 그 유효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한국 해군에서 운용 중인 기만체계만으로는 최신 대함유도탄의 공격을 막아내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해전의 상황이 급변하자 세계 각국에서는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과 호주는 체프 인식 기능과 밀리미터파 레이더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RF 기만체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특히 코너 리플렉터는 기존 체프의 한계를 극복하고 적의 레이더 탐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기만체는 강력한 반사 신호를 생성하여 적의 탐색기를 혼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미국과 호주는 CNR과 함께 RF 브로드밴드 리피터를 공동 개발하여 해군 함정에 탑재하는 등 기만체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해군은 2012년부터 체프 인식 기능과 IIR 탐지 기능을 갖춘 기만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라크로아 디펜스에서 개발된 이 기만 체계는 프랑스 해군의 주요 함정에 탑재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만 해군은 기존에 운영 중인 다게마크2 기만 체계를 업그레이드하여 체프 인식 기능과 MMW 레이더, IIR 탐지 기능이 적용된 ECCM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다게엔지 기만 체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해군의 대응은 아직까지 미흡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신형 함정의 건조 사업에서 체프 기만 방식을 계속 고집하고 있습니다. 일부 성능 개량 사업에서는 최신 버전의 MASS나 다계 기만 체계가 도입되기도 했지만 이러한 이중적인 접근은 문제 해결에 있어서 일관성이 부족함을 보여줍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우리 해군의 차세대 기만 체계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들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기만 체계는 최신 대함유도탄의 전자대양 대책 기능을 효과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어야 하며 적외선 유도탄에 대한 대응도 필수적입니다. 또한 단일 대역의 방어에만 의존하지 않고 RF, IR, IIR 등 다양한 스펙트럼에서 작동하는 다대역 기만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함정이 방출하는 다양한 신호를 모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적외선 복사
복사 신호의 파동 변화를 함정과 동일하게 모사함으로써 적의 탐색기가 함정을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드러난 문제점들은 대한민국 해군의 함정 방어 능력에 대한 재검토와 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는데요. 새로운 대한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차세대 기만 체계의 개발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